김건희를 둘러싼 두 사건이 다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됐고, 국민권익위는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전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죄 뒤집기 여부가, 권익위 조사에서는 외압과 봐주기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JTBC 단독 보도와 다양한 패널들의 의견 함께 보시죠.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검이 낸 항소 이유서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와 카톡, 김 씨가 더 올라가냐, 나도 사야겠다며 답한 카톡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내일 시작됩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투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종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특검은 그러나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알고 주가 조작 일당 요청대로 투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항소 이유서에 제시했습니다.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2012년 5월 당시 주포인 김모 씨는 도이치 회계관리인에게 문자로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 해라고 요청합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돈을 대고 투자할 사람이 필요해지자 김건희 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겁니다. 2달쯤 뒤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씨와 통화했고 김 씨는 같은 달 증권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일당이 김건희 씨와 같이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문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이 1차 주가 조작 때 투자했던 김 씨를 다시 찾았고 실제 김 씨가 추가로 투자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투자 당시 주가 조작 공범 이준수 씨가 김건희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됐다고 알리자 김 씨는 더 올라가냐, 나도 사야겠다 답했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주가 조작 일당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알고 투자한 근거로 봤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 보전을 인용한 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김건희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인지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특검이 어떤 반박 논리를 가져올지 주목이 됩니다. 신다인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뒤집힐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성립하는지와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공천의 대가인지 여부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샤넬 가방 한 건의 알선수재 혐의가 뒤집힐지도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신다인입니다. 예, 관련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정구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희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1심에서는 일단 3개 혐의 중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해서는 뭐 첫 번째 샤넬백을 제외하고 모두 다 유죄가 됐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요거는 다 무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다퉈보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결국엔 형사재판에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투게 될 거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그런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기서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냐라는 게 지금 기존 재판부의 태도거든요. 하지만 이제 특검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 이제 대화 같은 것을 제출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뭐 도와달라고 해라, 염씨 회계 관리인 염씨한테 말을 했던거나, 아니면 2달 뒤에 권오수 회장 뭐 김 씨와 이제 뭐 그런 통화 내역, 아니면 2억 원을 입금하거나 주식 매매 정황,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저는 증거가 될, 핵심 증거가 될 것 같고, 특검에서 그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자체가 2억 7천만 원 규모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었다, 이거를 무죄로 봤잖아요. 근데 특검은 오히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불법의 정황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특검은 핵심 증거의 부재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면, 그럼 핵심 증거가 어떻게 핵심적으로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철저한 논리적인 이제 그런 구비, 그런 증언들, 그리고 서류 제출이 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첨언을 해드리자면 아마 1심에서 증거는 다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워낙 많다기 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현출을 하고 어떻게 어느 포인트에서 강조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항소심에 왔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를 새로 수사해서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증거는 다 제출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에 진행을 한 것인데 무죄가 나온 사안이죠. 그렇게 항소 이유서에서 첨부했다는 것은 이 증거를 다시 중점적으로 봐달라, 이 증거만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에 다시 이제 좀 첨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증거를 특검이 이미 다 제출한 상황이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이 항소 이유서에 어떤 증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다라고 재판부에 읍소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사건이 되면 증거 기록이 막 수만 페이지까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증거 중에서 뭐 재판장이 그걸 모두 보긴 봤겠지만 아무래도 그 강약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하면 수많은 증거 중에 유죄의 확실한 심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이것만 요약서 보시죠. 이것만 보셔도 확실합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항소 이유서이기 때문에 그 항소 이유서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봐라, 이것만 보더라도 1심 판결문과 달리 확실히 유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취지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증거 조작 카톡 내용인데, 뭐 이제 싸가지 시스터즈 나왔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2차 주포가 도이치모터스 회계관리인 염 씨와 김건희가 나눈 그 대화, 2차 주포와 염 씨가 나눈 대화군요. 김건희한테 도와달라고 해라라고 했다고. 요게 이제 핵심 증거가 맞습니까, 근데? 핵심 증거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심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은 제가 뭐 법조인으로서 아니면 형사 전문가로서 와서 어려운 법리를 동원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증거를 잘 활용해서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재판장을 만나서 조금 이제 클리어된 모습에서 다시 새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게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특히 공소유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재판정에서는 공소유지 제대로 안 하냐라고 재판장한테 혼나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일부 이제 특히 주가 조작 파트에 대해서 저기수의 그 검사 혼자서 누구의 그 특검이나 특검보의 제대로 된 보고나 지휘도 없이 좀 버려진 채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저기수의 검사가 혼자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네,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께서 이제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증거를 다시 한번 현출해서 엄프를 하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소유지의 만전을 위해서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권오수와 김건희의 통화인 것 같아요. 통화한 뒤에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다. 같은 달에 2억 원을 입금해서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다. 뭐 이 내용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제 권오수, 김건희, 그러니까 이런 통화 자체가 나도 사야겠다, 이 모든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의 시점이라던가 나도 사야겠다는 구체적인 통화에 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증거들 하나하나의 정황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흐름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주로 잘하는 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모자이크 기법인데, 모자이크 기법은 국가보안법 사안에서 전혀 사실관계 없는 걸 끼워 맞춰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전화 통화를 했고 나도 사야겠다고 했고, 뭐 통화 그 입금 흐름,
그럼 정황들이 명백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잘 짜맞추기만 하면 돼요. 누가 봐도 짜맞추면은 이게 유죄인지를 국민 상식적으로 그냥 시계열 쪽만 있는 것만 증거만 짜맞추면은 국민 상식적으로 이게 유죄인 건데 이거를 명확히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걸 배제해버린 것이 1심 재판부였거든요. 그래서 전 특검에서는 이 굴비를 까맞추듯이 하나하나 이 증언들이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고 어떠한 흐름으로 시계열적으로 입금 흐름이 있었고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떠한 법을 위반했는지 이것만 전 논리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특검의 과제 아닌가 약간 싶습니다. 퍼즐 맞추는 그런 개념이군요. 네네네. 많은 이 증거들 중에서 네. 이걸 딱 맞추면 이 그림 나오지 않느냐. 이게 맞습니다. 유죄다. 네네. 그 또 강조하고 있는 그 증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주가 조작 공범 이준수 씨 기억하시죠? 이 이준수 씨하고 카톡 대화 중에 나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이거 더 올라가냐? 그럼 나도 살랜다. 이런 내용을 한 거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짜맞춰서 설득을 하는 것이 검찰의 특검의 역할인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씨가 언급한 그쪽이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검이 그 시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역시 증거로 다 현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고요. 증명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주가 조작, 조직 범죄에서는 사실 내부 고발이 나와갖고 저는 처벌 약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모든 걸 누군가 자백하지 않는다면 네. 이 정도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다 유죄가 나올 만한 사안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이 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만 특별하게 계속 확대되어 적용되는지 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자면 공소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술은 많아요. 구술을 잘 꿰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상하게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항상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재판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퍼즐을 맞추듯이 특검이 이제 좀 강조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번 재판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무죄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뭐 계약서가 없었다. 여론조사 비율 관련해서도 사실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이건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명태균이 그러니까 유선연합 비율을 5%에서 15% 늘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 유선연합 비율을 높이면은 우리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이런 발언까지 구체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론조사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직접 하는 정치인 입장이나 받는 사람 입장이나 질문에 따라서 그 대답이 완전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너무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5%에서 15% 높이고 유선 비율이 높을수록 총장님이 유리하다 대놓고 말을 하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윤석열을 위한 정치적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정치자금법상 기부라던가 그 성격들이 무상 제공을 한 거고 공직선거에 직접 정치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까지 유선이도 유리하다 맞아요. 대놓고 한 건데 이 무형의 정치적 이익 제공을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냥 다른 후보도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유선전화를 하면 유리하다고 5% 15% 이렇게 늘리는 게 해서 있는데 공천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법상식에 굉장히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 설계와 이제 표본의 방식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전 특검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서 이거 결과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통화 녹음만 보더라도 확실히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윤 얼마로 해라, 홍 얼마로 해라 퍼센트까지 정해서 명태균이 맞아요. 지시하는 통화 녹음이 있기 때문에 김혜경한테, 이런 것들은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그게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범죄에서는 내부 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방금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이상의 입증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더욱 놀랍게도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겁니다. 공익 제보가 그렇죠.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점에 대해서 모두 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더 억지를 썼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캠프로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 건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는
해석 자체가 이거를 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재판장이 어떠한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 논리 그대로 하고 한다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 아니다,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불법 업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이제 열어준 거죠. 지금까지 판례를 모두 바꿔야 하고 지금까지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이 판례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 기본적인 법리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일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 이제 재판장이 여론조사 실무나 선거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장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몰랐을 리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가 수집이 이건 그냥 되고,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위원장부터 해서 선거관리를 누가 맡나요? 판사들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위원장을. 창원 같은 경우는 합의부가 2개 있고요. 그 중에 예. 한 분이 선거관리를 맡습니다. 예. 창원에서 이뤘던 재판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면 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그게 또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을 거의 판사들이 맡는데 네. 맡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잘 아니까 네. 맡게 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봐줄 결심이 없었다면 정말로 예. 이럴 수가 없었다라고 봐줄 말씀드립니다. 결심이었다. 특검이 보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 자택 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 보전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추징 보정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환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산을 좀 묶어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예. 재산을 왜 묶어둘까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이다. 그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묶어둔,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떻게 묶어둡니까? 법원이 범죄 일부 자체를 인용을 했는데. 네, 범죄 예.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묶어놨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범죄 수익 자체가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은 묶여 있지만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책임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니까 과연 이게 정말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고 이제 폭동에도 가담을 했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이제 추징 보전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이 범위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징 보전금이 지금까지는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정도다. 네, 그리고 네. 전체를 합하면 2억 원에 이른다. 근데 네, 그 네.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잖아요. 네, 일부 지금. 인용된 거고, 예.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는 범죄 수익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네, 적절한 본다면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예. 추징 보전 같은 경우는 경제 범죄,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던 건 피해액을 묻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 주가 조작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인정이 된다면 아마 금액이 많이 바뀔 거고 조금 이해하기 금품 수수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요 다. 아하.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추징 보전을 설명드리자면 보통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많이 쓰이는 이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범죄 수익을 세탁해갖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실은 이제 김건희 항소심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항소심도 열렸어요. 서울고법 형사 12-1부인데 이거 보니까 오늘 중계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고 한덕수 측 오늘 무죄 주장했다. 오늘도 무죄를 주장하네요. 이거는 이제 약간 범조 실무나 법률 계약 그 변호사 계약 관련해갖고 이렇게 역학관계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최악의 결과를 맞았어요. 뭐냐면 구속은 면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죠, 변호인단이. 예. 엄청난 성공보수를 받았을 거예요. 특히 거기에 예, 당시에. 변호인단이 엄청난 화려하잖아요. 대형 노펌의 화려한 변호인단을 예. 생각하면 그 구속영장 기각에 엄청난 돈을 썼을 거고 그리고 그 재판으로 갔을 때 수사 말고 재판 단계를 따로 계약했을 겁니다. 그렇죠. 구속을 막은 변호인단에게 어마어마한 선임료를 줬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엄청 나빴죠. 예. 그러면 항소심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맡긴다?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예. 그 사람에 맡겼는데 또 일정 부분의 수익료를 받았던 상황일 거예요. 항소심에 대해서. 자, 엄청나게 돈을 받은 그 항소심을 맡은 기존의 변호인단이 이제 와서 다 포기하시고 형량만 줄여봅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변호인이라고 예. 하더라도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건데 예. 사실 이거는 함께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탄 거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어쩔 수가 무죄를 없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와서 다 인정할 테니 조금만 깎아주세요로는 사실 그 1년차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와서 그 큰 돈 받은 변호사가 한다라는 예. 건 어렵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하, 좀 정치적인 예.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량을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가 디올백 받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는데도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윤석열 정부 때 이 결정이 타당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국장이 부끄럽단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도 조사합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일현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간부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영상으로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모두가 봤는데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간부들을 향해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는데 취임 후 첫 지시로 권익위 정상화를 꺼내든 겁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6월 사건을 종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좁게 해석했다는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법률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맡았던 김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국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권익위는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그렇게 겁니다. 말씀하셨.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위는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 결과가 나온 그날 그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표세준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을 전면 재조사합니다.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건 처리 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난 2024년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가 내부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재미동포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실상 봐주기식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가 과거의 종결 사건을 직접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당시 처리 과정과 관련된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조현삼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6월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사건을 그냥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다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관련 진상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정일현 권익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요거 어떻게 들여다보게 될까요? 결국에는 권력의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제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2024년 김건희 씨가 우리 국민 모두가 봤거든요. 근데 권익위는 아니래요. 이 400만 원 이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누가 봐도 그런데 왜 권익위는 저런 걸 한 거지? 모두가 봤는데 왜 저기만 아니라고 하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진상 규명이 필요했던 사안이죠. 새 위원장께서 다행히 이거를 국민 인식 수준에 너무 어긋난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이제 표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 사안들은 그거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종결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청탁금지법 관련한 이제 법리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해석과 법리 적용에서 이런 종결까지 외압은 없었는지 그 외압은 어느 선까지인지 총체적으로 그걸 진상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가방 받는 모습을 CCTV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이렇게 뭔가 카메라로 아무튼 찍은 거를 전 국민이 본 상황에서 이게 아무튼 전혀 혐의 없다라는 식으로 종결 처리된 것은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종결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종결 처리가 나왔던 이 회의 내용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을 다 봤죠. 예. 그렇지만 권익위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좁은 법 해석을 통해서 빠져나간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으니 처벌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라는 그런 법 논리였죠. 그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 반대 의견이 굉장히 나왔던 그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표결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종결이 물론 9표가 나오긴 했지만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자는 의견도 3표가 나왔었고요. 송부하자는 의견도 3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도 종결은 8표였고 그다음에 송부가 7표였어요. 사실 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뀌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종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권익위는 이것을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 해석을 굉장히 좁게 김건희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종결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뇌물을 줄 때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아내를 통해서 주면은 요거는 뭐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뭔가 약간 자주 섞인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 권익위의 한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나 이 사건의 종결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진상조사에 들어가겠죠? 네, 이번에 들어간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 실무자를 죽음까지 가게 했던 어마무시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분명히 한 국민의 정말 짓밟혀진 인권이나 생명권 때문에라도 이 진상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 공직자분은 20년 가까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일했던 공직자입니다. 근데 자신이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거고 자신만의 소신과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윗선에서 그걸 짓밟아서 이러한 억압 속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거기에 따른 그 폭력,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분들은 희생을 당한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제라도 진상 규명을 해서 이분의 명예와 이분이 하셨던 실제 업적에 대해서 저는 기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유서 안에 그 사건 종결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라는 게 드러났었는데, 근데 이 종결이 되는 그 과정에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윤석열의 압력이라든지 압박,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도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 이 교훈을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남겼었어요, 그 유서에. 예, 요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한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해석인데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청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주지 말고 배우자한테 주면은 다 오케이 되는 건가? 누가 봐도 이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그 신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잘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되게 이제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당연히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뭐 그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정황 속에서 이 고인께서 얼마나 이제 뭐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뭐 밝히진 못했지만 그런 외압들 뭐 이런 게 있으셨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다시 이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뭐 밝혀서 그 뭐 고인의 유서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돼서 억울한 이러한 뭐
죽음이 희생이 아니기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 조사가 이제 고 김모 국장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시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됐던 법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5만 원 이하일 경우 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사항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백은 누가 봐도 5만 원 이하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도 당연히 아닙니다. 5만 원이라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은 이것이 관례상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것을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면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권익위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하겠고요. 앞서 지금 우리 고인이 되신 그런 분의 메시지도 나왔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양심 고백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권력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결정 의사구조를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이 5만 원 규정이 마찬가지로 그에 부합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부분을 왜 적용하게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건 당시에 종결 처리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산교육감 재선에 출마를 진행을 하고 있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이 없이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여당 뭐 관계 있다고 이제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은 없지만 어쨌든 보수 진보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시민들께서 이제 투표는 하시고 또 후보자들이 그렇게 또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뭔가 보온됐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충분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재선에 출마를 했었고 낙선을 한 상태였군요. 굉장히 이게 적절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히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착수되는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이 진실이 정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건을 덮고 선거 나간 이런 사람이라던가 결국에는 종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간부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그 경위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명품과 명품이 아닌 거의 차이는 디테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걸 그냥 진상 규명할 거야. 어떻게 종결됐는지, 어떻게 간부 사망했는지 경위를 볼 거야. 이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 외압선이 어딘지, 그리고 조직 권익위는 반부패 기관의 최고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반부패 기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게 되는 분명히 엄청난 외압이나 조직 특유의 문화라던가 그 당시 상황들이 명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거를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진상 규명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제발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를 설정하게 될 거다. 민주당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라 봅니다. 예, 대통령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사건 종결의 결정 과정과 이 후속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님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